이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체 제작 교재에 있는 빈칸 답을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 저 펜 잡고 첫 번째 빈칸에 작품 정리에 비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다. 풍자. 주인공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다움. 인간다움. 그 다음에 배경에 블랭크 처리된 부분은 공간적 배경이 어디다? 농촌. 그리고 특징 보면 인물 간의 대조. 대조. 그 다음에 2장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이해타산적.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이다. 황만근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씨는 이타적이다. 그리고 황만근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 썼지? 2페이지로 넘어가서 황만근의 특징 보면 우직하다. 2장의 말에 따라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몰고 갈 만큼 우직하다. 그리고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황만근. 그리고 묘비명 보면 황만근의 묘비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리고 밑에 퀘스천 마크 돼 있는데 인간다운 삶이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야, 떳떳이 이거냐? 이렇게 쓰는 남학생이 있었어. 깜짝 놀랐어. 떳은 이거야.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그리고 본문 해설 첫 번째. 2장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이기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직까지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마을 공동체. 세 번째 블랭크는 세 가지 소원 옆에 블랭크 처리되어 있나? 빈칸 처리되어 있나? 그게 세 가지 소원이 뭐냐면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것.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것. 두 번째는 결혼하여 아내가 생기는 것. 세 번째는 아들을 낳는 것.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것, 결혼하여 아내가 생기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 다음 빈칸은 2장. 2장이 황만근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빈칸은 죄책감. 그 다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그 다음은 농촌 공동체. 2페이지의 마지막 빈칸 답은 농촌 공동체. 3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 불평.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는 일을 불평.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약자를 배려했다. 그 다음에 일생. 그 다음에 배타성. 그 다음에 점층적.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우직함. 마지막 황만근. 더위를 식혀주는 큰 나무는 덕을 베푸며 살았던 황만근을 뜻한다. 이거 학교 학습지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 꼭 읽어봐야 돼. 이것도 원래 빈칸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뭐 저기 시간 관계상 볼 수가 없었어. 그러면 황만근은 빈칸 완료가 됐고 흰바람 벽이 있어. 봐봐. 흰바람 벽이 있어도 빈칸 내가 만들어준 거 있어. 교재. 이번에는 흰바람 벽이 있어. 첫 번째 빈칸은 의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의지. 두 번째는 체념과 위안. 주제의 체념과 위안. 응? 이쪽에. 하나 더 있다. 미안. 일제강점기. 작품 정리. 2번 작품 정리 보면 일제강점기의 고단한 현실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았다. 그리고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그 다음에 주제는 체념과 위안. 특징은 향토적 정감. 향토적 정감. 그리고 주인공의 행위는 흰 바람벽을 스크린 삼았다. 흰 바람벽. 흰 띄우고 바람벽. 그 다음에 바람벽의 의미는 응시하는 대상. 화자가 응시하는 대상. 화자의 처지는 가난하다. 두 번째 화자의 정서는 의지. 의지를 드러냄. 화자의 내면은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스크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적 효과에는 언어적 생명력. 의미는 우리의 민족적 전통.
그리고 화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첫 번째 빈칸이 가치, 두 번째 빈칸은 슬픔, 세 번째 빈칸은 긍정적. 그리고 본문 해설 쓸쓸함, 그 다음에 소망, 외로움, 어머니, 촉각의 시각화. 다시 본문 해설 보면 1행에서 2행은 쓸쓸함, 5행에는 소망, 6행에는 외로움, 7행에서 9행은 어머니, 11행은 촉각의 시각화. 다 썼어? 그 다음, 응? 화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응. 그때는 패배주의나 화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정적 정서와 상황을 가치 있는 삶의 요소로 변화시킨다. 슬픔을 패배주의나 절망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여기 안 불러줬니 슬픔? 아니요 제가 슬픔. 그 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 담담히. 그 다음에 스크린, 보편적, 객관적. 17행에서 20행 스크린, 보편적, 객관적.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높은, 그 다음에 동질감, 마지막도 동질감. 그리고 소단원 활동지 지금 한번 풀어볼까? 거기 만들어준 거 여기 소단원 활동지 있잖아. 요거 소단원 활동지. 첫 번째 주제 뭐라고 써야 돼? 주제 뭐를 잃지 않았지? 모르면 자소 펼쳐놓고 써도 돼. 뭐였어? 무슨 함이었지? 기억함. 고결함. 그 다음에 특징 3번은 어떤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 4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무슨 구조야?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라고 쓰면 돼. 2번 책 펼쳐놓고 써봐. 흰 바람벽이 있어. 책 펼쳐놓고 써봐.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를 찾아 적어보자. 이거 저기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지?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첫 번째 써볼까?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두 번째는 어떤 전등? 15촉 전등. 세 번째는 떼글은 다낡은 무명 샷즈. 찾아 적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겠지.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15촉 전등, 떼글은 다낡은 무명 샷즈. 이렇게 세 개 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흰 바람벽의 역할을 적어보자. 무슨 역할? 스크린에 무슨 역할? 영사막 역할. 근데 이 영사막은 화자의 뭐를 비춰주는 역할이었어?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영사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영사막 역할. 그 다음에 4번 표현상의 특징 차례대로 얘기해볼까? 일단 무슨 법 쓰였어? 무슨 법? 세 가지만 얘기해봐.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했었어? 일단 뭐 있지? 모르면 자습서 필기된 거 좀 찾아봐. 4번의 표현상의 특징. 모르면 저기 자습서에 필기된 거 한번 찾아봐. 무슨 법 쓰였어? 다 했잖아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응? 대꾸법 또 열거법 그리고 반복법. 이해 안 가는 거 있니 여기서? 대꾸법은 뭐야? 앞절과 뒷절의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 그리고 반복법은 어디가 반복법이야? 저녁을 먹는다 반복법. 열거법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에, 릴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열거했잖아. 그러니까 대꾸법, 반복법, 열거법. 그 다음에 5번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화자의 정서 세 글자로 그리움. 6번 화자는 왜 자신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자. 하늘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설명했었어 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얘네는 어떤 존재들이었어? 보잘것없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었어. 다시 써볼까? 보잘것없거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재들이다. 보잘것없거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재들이다. 정리했었어 지난 시간에. 그러면 빈칸 안 한 거 없는 거 같아, 그치? 빈칸 우리 안 한 거 없지? 그래서 저기 숙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니까 오답 정리까지 해야 돼. 오답 정리를 안 썼네. 뭐 오답 정리는 당연히 있는 거 알지? 오답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짚고 저기 월요일은 국어 수업 다 안 듣지? 월요일은 다른 과목 시험 준비 때문에 저기 원래 국어 수업이 있지만 안 듣잖아. 그러니까 월요일은 국어 수업 안 듣고 수요일날 4시 반부터 6시까지 짚고인데 4시 반부터 5시까지는 흰바람 벽이 있어 빈칸 시험 볼 거야. 그래서 그날 통과 안 된 사람은 선생님이 그 빈칸 시험지를 또 줄 테니까 그 남아서 똑같이 빡빡이만 쓰고 가. 그 빈칸 채우는 거. 그걸로 마무리할게. 남지 않게. 그리고 이 뒤로 6시부터 저기 7시부터 8시 원래 저기 영어하고 수학 수업인데 그 전날 너네 저기 영수가 끝나잖아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뒤로 계속 국어 해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날 흰바람 이거 빈칸 통과 못한 사람은 6시에 끝나면 남아서 쓰고 가는 거야. 흰바람용. 근데 빡빡이 똑같은 빈칸지를 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안 남으려면 조금 외워봐. 응? 그렇지? 마지막이잖아 이제. 제발 잘 봐야 될 텐데. 잘 보겠지? 우리 고생했으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흰바람벽 설명하다가 말았던 부분 그 앞부분 설명해야 되고 학습활동 설명해야 되잖아. 거기 설명한 후에 만세전 내가 중간중간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준다 그랬어. 만세전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을 것 같아. 흰바람벽이 있어. 117쪽으로 가봐. 117쪽. 거기 갈래 한번 볼까? 제재기간에 자유시이면서 서정시다.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시고 서정시는 무슨 뜻이라 그랬지? 글쓸 서자의 정서정자.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기 때문에 서정시이다. 성격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잖아. 과거의 옛사랑, 여자를 떠올리고 과거에 나의 가난하고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를 떠올렸잖아. 흰 바람벽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떠올리는 거였으니까 회고적이 되는 거고. 의지적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처음에는 체념할까라고 했다가 그 운명론적 가치관, 운명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아, 내가 의지적으로 이 불행하고 가난한 나의 처지를 이겨내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끝난다라고 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이 되는 거였고, 제재는 타향에서의 고된 삶,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제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다. 그러면 그 주제 거기 사이에다가 한번 그거를 써놔봐. 고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그 사이에, 고결함과 거기 사이 있지. 거기에다가 고된 삶 속에서도랑 고결함 그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러 가지 위안과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안과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다. 즉, 가로하고 또 뭐라고 써야 돼? 주제가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요런 삶의 자세를 생각한다라고 했어서 지난 시간에 운명론적 자존의식. 진짜 중요한 말이야. 운명론적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요거를 주제 옆에다가 꼭 써놔.
특징.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형상화하여서 표현한다. 아, 내가 지금 내 정서를 계속 얘기했었잖아. 외로워, 그리워, 쓸쓸해 이런 거 직접적으로 정서 표출됐었잖아. 화자의 정서가. 그런 정서가 표출됐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 풍경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성찰의 자세. 성찰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는 거야. 반성해보는 거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살면 안 되겠다. 운명론적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내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의지적인 자세로 돌이켜보는 거니까 성찰의 자세라는 거. 형상화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어떤 물체처럼 뭔가를 떠올려보는 거. 그런 걸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화자가 느끼는 그 심정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했다는 거야. 나 외로워, 쓸쓸해. 그 화자의 주된 주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내면 의식의 흐름, 화자의 심성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나오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촉각의 시각화 공부했었잖아.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거 다 감각적 이미지에 속하는 거잖아. 오감 있잖아, 오감.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게 또 같은 말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국어는 시험이 어려운 게 똑같은 말도 단어만 몇 개 쏙쏙쏙쏙 바꾸잖아, 비슷한 걸로. 그럼 학생들이 이거 내가 배우지 않은 단어인데, 처음 보는 단어인데 낯설어 하면서 해석이 안 되면서 틀리잖아. 그럼 또 똑같은 말을 거기 옆에다 써놔봐.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 효과를 높였다. 표현 효과를 높였다. 구체적 대상이라는 건 뭐지? 추상적 대상? 추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관념들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 미움, 그런 감정들 있잖아.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구체화했잖아. 기억나지? 그 다음에 세 개만 더 써볼게. 특징 밑에다가 운명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다. 운명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 그 다음에 주로 흰색의 이미지는 화자의 고결한 정신적 태도를 드러냄. 주로 흰색의 이미지. 이 작품에 흰색 이미지 나타나잖아. 그 흰색의 이미지는 화자의 고결한 정신적 태도를 드러낸다. 마지막 하나만 더 써줘. 산문체인 거 맞잖아, 그지? 산문체이나 는다라든지 듯이라든지 는다, 듯이 같은 어구를 반복했다. 이런 어구를 반복해서 뭐를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했다. 혹은 뭐 리듬감을 살렸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되고, 작품 구조도 우리 의미 단위로 묶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했었어. 처음에 객지의 좁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꼈지. 외로움에다 동그라미. 두 번째 의미 단락에서는 흰 바람벽을 보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떠오른 거야, 내 머릿속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옛 사랑, 지금은 헤어진 전 여친, 구여친의 모습이 투영,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라는 거야. 세 번째 의미 단락에서는 흰 바람벽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어. 아, 나 왜 이렇게 불행하게, 쓸쓸하게, 가난하게, 외롭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의미 단락에서 이러한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다 했던 거고, 밑에 참고자료 백석 시인에 대한 자료는 읽어보도록 하고, 옆에 작품 소개 보이니? 오른쪽에 작품 소개? 여기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 거기 실제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갈 때 발표한 작품이라고 했는데,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 두 번째 줄부터 내가 읽어볼게. 잘 따라와봐. 고향을 떠나 겪는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와 부정적 현실, 마이너스 현실이잖아. 일제강점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것을 이겨내려는 내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잖아. 그 다음이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 이 시의 화자는 흰 바람벽에 비치는 자신의 삶을 차분히 응시하며 숙명, 운명을 깨달은 거야. 운명을 깨닫고 삶의 고통스러운 비극성을 껴안고자 하자.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리셨을 때 슬픔과 사랑을 함께 내려주셨다라고 시어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라는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상황은 하늘이 내게 주신 숙명과도 같은 거니까 이거 내가 끌어안고 의지적으로 잘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왜 막판 5분 스퍼트 때 왜 얘기했었지? 기억나지? 그 얘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좀 더 어려운 어휘를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선지에 나와도 지난 시간에 막판 5분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던 그 부분 그거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써놓은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계속해서 읽어볼게. 이 시에서 숙명이 운명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야. 숙명은 시적 화절을 허무주의의 함몰이라는 것은 어디에 푹 꺼져서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함몰시키는 원인이 아니지, 그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운명론적 가치관은 보통 마이너스적인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잖아. 그냥 운명에 체념해야지. 지금 가난하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근데 여기서는 그 운명론적 가치관이 마이너스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 그거를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허무주의가 뭐야? 나 지금 가난하니까 시도 쓰지 말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술이나 처먹다가 저기 죽어야지. 이 세상 하직해야지. 그런 거잖아. 그런 게 허무주의잖아. 패배주의잖아.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시인들의 경향이 두 가지 경향이었어. 저항시인, 일본에 저항하자. 두 번째가 허무주의, 패배주의였었어. 시 써서 뭐해. 지금 일본이 이렇게 검열 심하게 하는데 골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시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 거에 함몰되지 않았다고. 백석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그지? 이 말 이해하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상황이지만 시 쓰는 것도 힘들어. 일본 놈들이 하도 감시해가지고. 하지만 나는 그 부정적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이 내 강한 의지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야지 라는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자기 체념과 위안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가 되는 거야. 틀린 거가 된다라는 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자기 체념과 위안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실린 거야. 만약에 그 일제강점기라도 혹은 일제강점기에 너무 가난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수탈에 의해서. 거기에 그 부정적 현실에 그냥 체념하고 순응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시였다면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럼 실리지 않았겠지. 여기 그러니까 저기 실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뒤로 이제 넘어가서 한눈에 보기 학습활동 정리를 해볼게.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학습활동 저기 풀어오라는 거를 자습 문제 흰바람도 풀어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꼼꼼히 저기 페이지 체크해놨으니까 여기 꼭 숙제로 풀어오고 그러면은 120쪽 자습서 120쪽에 거기 한눈에 보기부터 볼게. 이 작품을 영상으로 만든다고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재. 왜냐면 이 작품의 제목인 흰 바람벽이 스크린에 그 영사망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어? 시간적으로는 낮이었어? 저녁이었어? 저녁. 공간적으로는 객지의 좁다란 방, 원룸이라고. 원룸. 가난한 현실인데 어디 몇 칸짜리 방에 살 수 없잖아? 주인공의 행위는 흰 바람벽을 영사망 역할을 하는 스크린을 삼아서 그리워하는 대상을 떠올렸지. 누구? 어머니랑 옛 여친, 헤어진 옛 여친. 이 둘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흰 바람벽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자막으로 처리할 내용들이 19를 써놨어.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런 거 영화에서 자막 처리할 수 있잖아. 영상으로.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부짓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프랑세스 잼 남자고, 도연명도 중국의 유명한 시인 남자고, 라이넬, 마리아 릴케도 되게 유명한 시인이잖아. 다 남자인데 다 있잖아 떠돌이 같은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야. 프랑시스 잼도 있잖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우한 가족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을 마음의 안정을 못 참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 사는 사람이었고, 마리아 릴케는 더 심해 이 사람은. 그래서 마리아 릴케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영화로도 이 사람 일생 막 영화로 찍은 것도 몇 개 있긴 해.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어떤 마음의 안정 없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삶이 좀 이렇게 좋은 삶은 아니잖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이잖아. 실제로 그랬었어. 그러니까 얘네를 보면서 백석 시인은 얘네 나랑 똑같네? 나랑 동일시한 거야. 그리고 얘네의 시를 좋아했었어. 윤동주도 얘네들을 좋아해가지고 윤동주의 그 별의 눈밤 시도 보면 이 작가들 걔네도 써놓잖아. 윤동주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윤동주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이 요 사람들 있지. 요 사람들 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흰과 바람벽의 의미를 고려하여 흰 바람벽의 기능을 파악해보자. 즉 흰 색깔이잖아. 흰 색깔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색깔이라는 거. 즉 바탕이 흰 거니까 그 바탕에 흰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있는 색깔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세 번째지. 거기다 밑줄. 순수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맑다라는 거야. 깨끗하고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다.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지. 가난하고 너무 쓸쓸하고 외롭지만 나 그래도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고결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씻으면서 이 부정적인 현실을 잘 이겨내 볼래 하는 거니까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바람벽의 의미는 이거 설명했었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사전적 의미는 방의 옆을 둘러막은 벽이다. 즉 화자가 지금 바깥에서 이 바람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있는 대상이니까 응시하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줬잖아. 너네도 그리라고 했는데 그렸니? 화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바람벽을 보는데 갑자기 엄마도 떠오르고 옛 여인을 떠오른다고 했었잖아. 그 그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흰 바람벽의 기능, 화자의 처지하고 관련했을 때는 가난을 상징한다. 그렇잖아. 좁은 원룸에 겨우 바람막이 하는 그 벽이 둘러쳐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하고 관련했을 때는 어머니하고 옛 연인이 떠올랐으니까 바람벽을 보면서 그리움을 드러낸다라는 거. 그리움의 체크. 화자의 내면과 관련해서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가난한 현실 속에서 이런 그리움과 반가움의 대상, 이 두 대상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나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래라는 그런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야.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초점 활동. 거기 박용철 씨의 백석 시집 사슴평을 해놨는데, 일단 그 박스 안의 내용은 눈으로 지금 한번 쫙 읽어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용철 씨가 쓴 시의 서평이 아니라 거기 1번 문제 보이니? 나에서 말한 방언, 회화어, 자연국어로 짐작되는 표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의 시적 효과를 추측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떼그른, 앞대, 개포, 이지마카야, 눈질, 바구짓고, 짝새, 요런 게 방언이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면 돼. 참고적으로 잘 나와. 백석시 특징이 그래. 이시만 그런 게 아니야. 고유어는 무슨 뜻이니? 고유어. 순우리말을 고유어라고 하는 거야. 한자어의 반대 개념, 상대적인 개념. 시적 효과는 뭐야? 마지막 거기가 중요한 거지. 생생하게 유동하는, 유동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언어적 생명력이 획득된다라는 거. 그냥 표준어로 어떤 사물을 쓰고 시어를 쓰면 어떤 일반적인 상식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잖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쓰는 건데, 방언을 똑같은 물건이라도 방언으로 쓰게 되면은 좀 약간 새롭게 느껴지잖아. 그지?
잘 접하지 않은 거잖아. 이북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북방언 모르잖아, 잘. 그러니까 독자가 일단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느낌은 생생한 언어적인 생동감을 획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정도로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나를 참고해서 1에서 찾은 표현들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보자.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에 의해 유린되었다. 유린되었다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난도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런 거야. 한마디로 일제가 우리 수탈하고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혔잖아. 그거를 조금 유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민족적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일제강점기 때 나는 지식인으로서 시를 쓰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전통, 정서를 지켜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지. 이런 이북방언 쓰고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22쪽 2번. 백석이 다른 시인의 작품을 평한 글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화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해보자. 지금 빠르게 박스 한번 읽어봐. 다 읽었어? 그럼 1번.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에서 높고의 동그라미. 지난 시간에 높고 동그라미 하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었지? 이 높고라는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지. 일단 높고라는 말이 없으면 패배주의적 부정적인 정서인 거지. 운명의 그 거대한 일제강점기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그냥 굴하고 마는 거야. 거기에 그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건데 높고라는 그 말이 들어가면 이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치 있는 삶의 요소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 2번. 윗글을 참고하여 화자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고 말할 때 어조를 추론하고 슬픔을 대하는 예술가의 태도에 대해 토의해보자. 이거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어조는 플러스야. 그걸 알면 되는 거야. 긍정적이고 힘찬 어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 슬픔을 대하는 예술가의 태도, 고결한 삶의 태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주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렇게 정리하면 돼. 밑에 어조 볼까? 독백. 혼자 떠드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속마음,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낼 때 가장 효과적인 어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관조적은 뭐야? 관조적은 있잖아.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조용히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조용히 지그시 관찰하고 감상하는 거. 화분에 난이 있어. 난을 주제로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난을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런 걸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조적.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 냉소는 뭐야? 업신여기는 태도야. 업신여기는 태도. 너네 이런 거 냉소적인 태도 많이 하지 않나? 학교에서? 반 친구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데 뭐 쩌리 같은 애 있으면 꺼져 이 자식아 뭐 이러지 않니? 안 해? 그런 거 안 해? 아 그래? 그러게 꺼져 이런 게 냉소적인 태도인 거야. 업신여기는 거. 풍자적은 대상을 희화화하는 거,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비판하는 거. 해악.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웃음이 느껴지는 걸 해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웃음을 익살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해놨어 여기에. 영탄이라는 것은 감탄사 나오면 영탄적인 어조라는 거야. 혹은 현실을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탄식하는 거 있지. 그것도 영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학교에서 어조 정리해 주셨니? 안 해주셨어?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 거고. 뒤에 확장활동 육군 오늘은 육군 기념일 여긴 안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응 여긴 안 했지.